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회계관리 1급 2022년도에 시행한 12월 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모회계는 총 40문제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은 세무회계랑 같이 시험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도 70점 이상 받아야 되고 세무회계도 같이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빡센 자격증인데 이 평균 70점 이상은 합격할 수가 없고요. 재무회계 70점, 세무회계 70점이기 때문에 꼭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시험 대비를 확실하게 하시고요. 이제 그 회계관리 1급을 합격한 이후 여러분들 재경관리사까지 도전을 해서 꼭 합격을 하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이제 회계관리 1급은 재경관리사를 위하여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관리 1급에서 많이 이제 다져놓은 후에 이제 재경관리사를 통해서 하면은 아마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 재무제표 작성과 이제 표시를 위한 개념 체계, 즉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그런 이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부채는 이제 내 돈이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고 즉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상환해줘야 되는 경우, 그리고 내가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서는 자원이 유출된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 현금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라고 했으니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관련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자산으로 인식한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 유익 가능성은 낮은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높은 경우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낮은 경우 이거는 유익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본은 기업 실체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이다. 맞죠?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내 순재산인 자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은 잔여 청구권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계속 기업의 가정이란 기업 실체의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한 것을 말한다. 계속 기업의 가정은 회사가 망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는 목적이고, 그래서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장기간 존속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회사는 1년하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계속 기업의 가정, 기업 실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설명이 틀린 거 몇 번입니까?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입니다.
정태적 보고서입니다. 선생님, 정태적 보고서를 알면은 이거는 어떤 재무제표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태적 보고서는 재무 상태표를 의미를 해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그렇죠. 일정 시점에 해당하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 그래서 재무 상태표라고 부르고, 이와 반대되는 게 동태적 보고서라고 부르는데, 동태적 보고서는 대표적인 게 손익계산서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태적 보고서라고 하면은 뭐 다른 거 읽어볼 필요 없이 재무상태표예요 라고 체크하셔도 되고요. 근데 1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2번과 3번 니은과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업이 필요한 자본입니다.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했냐 타인 자본으로 했냐의 뭐 그런 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정보는 재무상태표에 또 있는 거죠.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기업이 조달한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뭐 물건 사는데 돈 썼다, 물건을 판매하는 돈 썼다, 뭐 이런 의미도 볼 수도 있는 거죠. 현금은 어떻게 돌아간다,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재무상태표를 의미를 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자산의 측정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는 자산의 측정 속성입니다.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의 기업 특유 가치는 기업 실체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당의 기업 입장에서 인식되는 현재 가치를 의미를 한다. 1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식되는 현재 가치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특유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보면은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2번입니다. 자산의 취득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등가액 또는 기타 지급 수준의 공정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즉 공정가치, 즉 시가를 의미를 해요. 내가 이제 물건을 샀을 때에 대한 시가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가치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산의 상각 후 금액은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당의 자산에 대한 현재 금액으로 측정한 가치를 의미한다. 유효이자율을 이용을 한대요. 상각 후 금액. 어떤 거예요? 만기보유증권이죠. 유효이자율은 만기보유증권을 의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이자율을 이용을 해서 이제 현재 금액으로 측정한 가치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유효이자법을 이용을 하는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자산의 사용가치는 상품의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추정 판매 가격에서 제품을 완성하는데 여기 줄 것이면 돼요. 추정 판매 가격에서 제품을 완성한다 라고 돼 있죠.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입니다. 원래 단기는 그 현재 가치를 안 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추정을 사실 원래 추정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예외적으로는 일부는 이제 추정을 허용을 하죠. 그런데 제품이나 상품인 경우에는 추정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시가로 금액을 정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추정 판매 가격을 정해가지고 제품을 완성해가 판매 비용도 추정을 한대요. 이거는 신뢰가 떨어지죠, 오히려. 그런 것도 있고요. 게다가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뭐
있다고 쳐도 사실상 이거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신뢰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는 부분은 4번으로 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는 제가 알기로는 회계관리 1급하고 재경관리사 문제가 좀 유일하다고 생각은 해요. 기업회계는 요새 제가 프리에서 안 한지는 엄청 오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필기시험으로는 중소기업 회계 특례는 회계관리하고 재경관리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혜택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은 중소기업은 약간 좀 법 테두리 안에 약간 좀 혜택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이렇게 비비면은 사실상 중견 대기업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혜택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중소기업법하고 그 다음에 중견 대기업 이렇게 이제 보면은 중소기업법에서 약간 좀 적용을 좀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약간 좀 특례가 좀 있어요. 약간 세금도 좀 중소기업이 좀 많이 낮춰주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중견 대기업이잖아요. 중소에서 중견 가버리면은 혜택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지고요. 약간 혼자서 독립할 수 있다는 약간 좀 판단 하에 이제 모든 혜택 자체가 이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립해서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중소기업은 약간 좀 뭔가 보호받는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정도만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죠. 시장성이 없다라는 것은 비상장 기업으로 비상장 주식, 즉 상장되지 않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장성이 없으니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도하는 증권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지분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의 이런 지배, 그 다음에 합병, 이제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비상장 회사라고 해도 사실상 그 주기업이 있고 종속기업이 이렇게 있고 자기도 이런 게 뭔가 합병하고 싶고 이제 뭐 사장님이 뭐 2개 이상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지배나 합병 목적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이제 회계처리 특례에서도 그 지분법은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분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이 회사를 합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없고 회사를 지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특례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인 경우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있죠.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의 특례는 하나도 없다고. 무조건 자립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은 약간 보호받는 테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례의 규정은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상장법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이 중견기업 이상이기 때문에 뭐 상장은 사실 뭐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사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 할부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자산의 처분 이익을 할부금 회수기일 도래한 날을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회수기일 도래일이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법인세법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법인세법도
그 중소기업 특례에 해당하는 회수기일 도래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이러한 특례도 있고요. 법인세법에서도 이러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중소기업에서 있는 특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5번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입니다. 이 문제 핵심을 봐야 돼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이건 뭐예요? 자본잉여금을 의미를 하죠.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뭐예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을 뜻해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어떻게 파악할 거냐? 만약에 자본잉여금이 3개일 수도 있고 이익잉여금이 1개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익잉여금이 3개고 자본잉여금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이 이제 다른 하나를 이제 찾는 거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자본잉여금 소속을 한번 복수해 볼까요?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니까 액면금액 기준으로 넘게 발행해 준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입니다. 자기 주식만 적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 다음에 회사의 규모를 줄이면서 나는 이득이 본 거, 감사자이익입니다. 이게 자본잉여금이고요. 이익잉여금은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있고, 그 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적립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고,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2월 31일에 이제 처리하잖아요. 이때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값, 즉 단기 순이익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른 하나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수익, 채무면제이익은 수익,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들어갈 거죠.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수익입니다. 그럼 3번의 감자차익은 뭐예요? 요거죠. 그렇죠.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을 뜻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제품, 차량 운반구 순서로 표시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순서 여기 있죠. 이 순서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럼 현금이 빠른 순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유동화가 가장 빠른 거, 유동성 배열법에 대한 설명이죠. 사실상 기억만 보고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걸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 부채를 단기 차입금, 매입 채무, 사채, 장기 차입금 순서로 표시한다. 이 순서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 매입 채무가 1번이고 단기 차입금이 2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상한 순서대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사채가 3번이고 장기 차입금이 4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계정 과목 코드 번호상 이렇게 이제 되고요. 뭐 그렇다 칩시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것도 뭐예요? 상한일이 가장 빠른 순이죠. 뭐 이렇게 보죠. 어떤 거냐면은
유동성 배열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라고 돼 있으면은 이제 현금화가 가장 빠른 수, 그러니까 부채는 상한인이 가장 빠른 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배열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내역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상될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폐 40만원, 이건 현금이죠. 타임바닉스표 뭐예요? 현금이죠. 타임바닉스표는 동전바닉스표라고 부르죠.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이고, 자기야수표 현금, 정기예금 6개월 남았대요.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이거는 계정화 뭘로 처리할 거냐면은 그냥 정기예금으로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3개월이 넘죠. 3개월 이내야 되는데 3개월이 넘잖아요. 그래서 아닌 거고, 아닌 거는 일단 줄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당좌예금 50만원, 현금성 자산이죠. 그 다음에 단기 자금 운영 목적으로 보유할 주식, 이거는 계정은 뭐예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이죠. 이거 현금성 자산 아니죠. 투자한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 또는 이제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또 처리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계정 과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줄친 거 외에는 다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합치면은 40만원, 30만원, 50만원. 그 다음에 자기소표 빼먹었네요.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예요?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외상 매출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에 관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외상 매출금은 당의 채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서 또는 담보가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솔직히 전 증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은 외상 매출금은 이 거래 명세표하고 세ung계산서가 이 증빙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보는 뭐 증빙은 되겠죠. 증서는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진짜로 이 거래 명세표라든지, 거래 명세표는 사실상 별로 효력은 없는데, 그 다음에 세ung계산서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이거를 증서를 담그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맞는 걸로 그냥 보아주시면 되고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증서라고 하기에는 잘 모르겠고요. 자, 담보가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했는데, 담보라고 하면은요, 우리 그 실무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데, 저희 항상 실무적 얘기도 가끔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거냐면은, 약간 좀 그거, 외상매출금 담보대출이라고 있어요. 이런 거. 이건 제가 자금관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 외상매출금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거래 사실을 했다는 그런 증명을 이제 보내주고 은행에다가 그거를 돈을 받는 형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이거 증빙을 할 때 세ung계산서하고 뭐 이게 넘겨야 되는 게 좀 있어요. 넘기면서 이제 은행에 제출하면은 그 은행에 제출한 거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돈을 미리 땡겨서 이제 받는 쪽인데, 외담대를 좀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외담대를 하면은 이제 수령 받으면은 나중에 이제 대금을 상대방 쪽에서 보내주잖아요. 우리 쪽에서 받는 게 아니고 담보대출하면은 은행 쪽에서 이제 돈을 받아가게 돼. 물론 당연히 수수료 빼고 돈 받죠. 당연히 수수료 빼고 돈 받는 적이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보시면 돼요. 외담대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근데 사실 1번은 틀렸다. 보시면 돼요. 1번 틀렸다. 왜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1번에 대해서 왜 틀렸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증서 쪽으로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상 매출금은 채권에 입증하는 증서 자체가 사실상 저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그쪽으로 이제 가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는 존재해요. 외상 매출금 담보대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매출 채권으로 보지만 어음상 채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받을 어음과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상 매출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맞아요. 매출 채권을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어음상 채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받을 어음과 구분된다. 이거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상거래라고 치면은 외상이라고 하면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증서가 있어요? 외상에 대한 증서? 없죠. 담보는 존재한다고 돼 있죠. 외담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어음인 경우에는 증서가 있어요. 우리 3개월 내내 꼭 돈 갚아줄 테니까 약속 멈춰 씁시다. 이런 거 증서, 거래 사실 증명을 남겨주는 증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을 어음과 구분된다는 거는 맞아요. 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음 거래는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고 외상 거래는 증빙 없이 외상 거래는 외상 매출금 처리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해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외상 매출금 양도의 실질이 매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시점에서 외상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 양도의 실질, 매각거래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3번으로 했을 것 같거든요. 봤을 때. 근데 왜냐면은 받을어음인 경우에 대한 매각거래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걸 분명히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외상 매출금도 매각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3번 했을 것 같은데 답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외상 매출금 양도의 실질이 차익거래에 해당한다. 이 뜻은 뭐냐면 소비대차 전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도 시점에 차익금과 이자 비용을 동시에 인식한다는데 이거를 선이자라고 치면은 가능은 해요. 근데 외상 매출금 양도 실질이 차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건 대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외상 매출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양도라고 했다고 하면은 양도하고 담보랑 전혀 다르죠. 잘못 얘기했네요, 제가. 양도는 내가 주는 걸 뜻해요. 담보는 담보를 맡기는 거죠. 맡김으로써 돈을 빌려받아가는 건데, 사실상 양도를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뭐 그냥 이렇게 단기 차입금 하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하고, 뭐 그 다음에 현금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해설이 엄청 애매하긴 한데 이게 차익거래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양도라기보다는 담보로 했을 때가 오히려 이 회계 처리를 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소비대차 전환을 했을 때 이것도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설이 뭐 매우 애매하긴 한데 제가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은 소비대차 전환인 거는 변함이 없으니 사실 4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의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담보가 존재하는 거는 맞다고 치고 실무에서는 증서는 따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은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추정 대손율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주식회사 3일의 매출 채권 및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2022년 말
회사가 매출 채권 잔액에 적용한 추정대손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추정대손율. 이거는 T자로 그려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은, 원래 대손 충당금 기초는 대변입니다. 근데 편의상 그냥 차변히 할게요. 보기 편하도록. 기초는 얼마냐면은 2021년도 말이라니까 2022년 초가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2천만 원이 돼요. 그랬더니 대손이 발생했네요. 그래서 얼마냐니까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아요? 1300만 원 남죠. 그랬더니 손익계산서상 대손값비는 1500만 원. 그러니까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말금액은 얼마냐면은 3,500에 700만 원 빼주면 되니까 2,8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금액은 2,800만 원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추정 대손율을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잔액은 1,300만 원이 기존에 있고요. 대손상각비는 1,5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 반대로 돌리자면은 설정액은 얼마냐면은 2,800만 원으로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정액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2022년 말 매출 채권 잔액은 14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800만 원 나누기 14억을 해주면은 이제 추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2,800만 나누기 14 14억 원이 되기 때문에 0.02가 됩니다. 그래서 0.02면 얼마예요? 퍼센테이지로 2%가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설정액은 2,800만 원만큼 항아리 신유단지에 모셔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보유하고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20만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컴퓨터의 취득 원가는 80만원이고 처분일 장부 금액은 10만원이다. 주식회사 3일에 처분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컴퓨터를 20만원에 이제 처분을 했대요. 자, 그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못 받은 거죠. 미수금을 처리해야 되죠. 자,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미수금 처리해야 돼요. 왜냐? 이거는 제품 매출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취득원가는 80만원. 요게 대변에 가야 되는 금액이고, 장부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그럼 이 뜻은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죠. 얼마예요? 그러면은 80만원에서 10만원 빼면은 70만원이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 차변이에요. 20만원 처분했는 거는 돈 받는 거니까 차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 대, 차 합치면 되죠. 자, 미수금 얼마? 2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70만원. 비품 얼마? 80만원. 밑에 지금 제가 이거 없어가지고 자, 내리자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네, 다시 올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원래는 장부금액 순장부금액이 10만원인데 처분하는 금액이 20만원이니까 10만원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처분이익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처분이익 1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